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회계사 1차 기출문제 요거 풀이할게요. 또 계산 문제만 할 거고요. 어차피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 8번 문제가 계산 문제죠. 법인세법 8번 문제. 요거는 접대비 문제고요. 접대비 문제인데 기타 사회 이출로 항상 이거 파악하셔야겠죠. 접대비 관련해가지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 사회 이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 건별 사용 금액은 1만 원 초과한다. 적격 증빙 수취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기타 사회 이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니까 한도 초과액만 구하시면 안 돼요. 한도 초과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수증 수취분 이런 기타 사회 이출 소득 처분되는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접대비 해당액을 찾아야겠죠. 접대비 해당액을 찾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자, 접대비 해당액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접대비가 일단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접대비가 1억 100만원 손익계산서 상에 접대비가 있고요. 이거부터 조정할게요. 그럼 IS 상에 1억 100만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조정이 좀 들어가죠. 여기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됐는데 증빙이 누락된 거 요거 송금부산입해야겠죠. 송금부산입하고 얘는 한도 만나면 안 돼요. 소득처분은 상여죠. 증빙 아예 없는 거. 상여로 하시면 되겠고 이게 소리 잘 들어가나요 근데? 잘 들어가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다르네.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된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요 300만원. 요거 같은 경우에 증빙이 누락된 건 상여로 하시고 요거는 지금 건당 다 1만원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증 수취분으로 보죠.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 건 법인 명의여야지만 적격 증빙이 되는 것이고 적격 증빙은 아니에요. 영수증 수취분. 송금부산입 할 건데 얘는 한도 만나면 안 돼요. 이미 직부인이니까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 이출이죠. 요게 기타 사회 이출이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 접대가 이루어졌는데 결제하지 못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 600은요. 요거는 접대비가 발생 중이니까 접대가 이루어졌으면 접대비가 맞아요. 근데 얘는 장부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IS상에 접대비 안 들어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송금 산입을 해야 됩니다. 미지급 접대비를 건드리는 거니까 얘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요. 미지급 접대비라 가지고 600만 원 요거는 송금 산입하는 순간 접대비에 가산을 해줘야겠죠. 한도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직부일한 건 빼고 송금 산입한 거 그건 접대비니까 넣어서 장부상에 접대비에서 출발해서 우리 세법에서 보는 접대비 해당액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접대비 해당액이 나와요. 1억 300만 원 그게 나올 거고 세법상의 한도는 우리 여기 보시면 접대비는 항상 이거 체크해야 되죠. 중소기업 여부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니까 기초한도는 3,600이고요. 사업연도도 1년짜리니까 3,600에서 출발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 350억 원이에요. 이 중에 특수관계인 매출액 150억이니까 150억은 특정 매출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200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출이죠. 요게 특정 매출 여기 일반 매출. 근데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1억 원, 애누리 4천,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있다, 차감되어 있지 않다. 영업 외 비용이니까 매출액에서는 별도로 차감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 그래서 요거를 차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억 4천만 원 요거를 차감을 해주고요. 1.4억. 그 다음에 정기 수탁자가 판매한 위탁 매출액 5억 원 일반 매출분이고요. 이건 정기 회계 처리하지 않고 단계 판매 대금을 회수하면서 전액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로 회계 처리했죠. 자, 이거 같은 경우 5억 원. 이거는 정기에 판매한 그럼 정기 매출이죠. 정기에는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입금 산입 유보를 했을 거고요. 매출 채권. 근데 단기에 회수하면서 손익계산서에 이번에 매출로 잡았대요. 정기 매출이니까 이번에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하겠죠.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할 건데 얘는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하면서 마이너스 유보. 단기 매출이 아니니까 빼야 돼요. 이건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그렇게 잡긴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정기에 수탁자가 판매를 했으면 정기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우리가 가긴 하는데 이건 세법상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계상된 부산물 매각대금. 요거 일반 매출 또 관련이죠. 관련해서 부산물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세법에서 기업회 기준상의 매출액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업회 기준상의 매출로 보는 거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 하셔야 돼요. 영업외 수익이죠. 매출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익 금액만 조정하시고 나서는 이제 일반 매출 같은 경우에 100억까지 1000분의 3을 적용하시고요. 100억 초과분은 1000분의 1을 적용하시고 특정 매출은 뭐 100억 초과분이니까 1000분의 1을 적용하시되 막판에 10% 때려주는 거 그것만 조심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도가 기초한도 3,600 플러스 수익금액 한도 하시면 8,800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도 초과액이 나오겠죠? 한도 초과액이 1,500이 나올 거고요. 1,500 나오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이 유출로 하죠.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뭐죠? 기타 사이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를 합산을 해주셔야 돼요. 합산을 안 하면은 틀리는 거죠. 한도 초과액 1,500. 요거를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요 문제는 다행히. 근데 답이 혹시라도 보기에 1,500이 문제 보기에 있으면 그때는 그거 찍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기타 사이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이니까 요거랑 300 더해가지고 1,800이 답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접대비 관련해서 송금 무산입되는 거를 다 물어봤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거 이런 것까지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기타 사이 유출 그것만 물어봤으니까 기타 사이 유출인 거 그런 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보의 소득 처분도 있고 뭐 상여의 소득 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무 조정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기타 사이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답을 도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8번은 끝났고 이제는 9번 하도록 하죠. 9번. 자,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거 하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거 하고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회명세서 을표. 을표는 유보 관리한 서식이죠. 유보 미치는 금액을 각각 순액으로 표시를 해버려요. 을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자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쭉 여러분들도 뭐 풀어보셨겠지만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에 얘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이 유출하긴 하죠. 그런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지 않습니다. 기부금 한도 CV는 절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틀려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세무조정 해보면 무상으로 얻은 자산 수중이익 요게 있는데 요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한 금액이래요. 장부상으로 이익으로 수익을 잡았는데 45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죠. 근데 세법은 지금 수증 자산의 시가 58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130만큼 더 수익을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은 거니까 130을 더 늘려주면 되겠죠. 입금 산입 130 유보하시면 되고요. 요거 130만 더 잡아주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요거는 부채잖아요. 부채. 근데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해야겠죠? 부채니까 마이너스 유보 30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결의에 속하는 단기 기속 배당 수익금액 단기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분이에요. 단기 기속인데 요 단기 말까지 수령을 못 해가지고 장부상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근데 단기 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결과적으로 배당 소득의 기속 시기거든요. 소득세법도 그렇고 우리 법인세법도 그렇고 그 법인세법상으로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 시기니까 얘가 입금인데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입금 산입이 들어가겠죠. 근데 요거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개념적으로 미수배당금이에요. 미수배당금 입금 산입하고 그럼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겠죠. 미수배당금 더 있다는 거죠. 지금 회계 처리 하나도 안 했는데 대변에 배당금 수익 차변에 미수배당금 안 받았으니까 수령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가로 안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 요건을 만족하며 입금 불산입률은 50% 그럼 300에 50% 때려가지고 150만 원은 입금 불산입하고요. 요 이중과세 조정이죠. 소득처분이 기타예요. 기타 그렇게 될 거고 이 처분으로 임원과 사용인 직원이죠. 직원에게 사전 서면 약정에 의해서 각각 지급한 성과 배분 상여금액
요 이익 처분에 의했다는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거를 감소시키고 보냈다는 거예요. 감소시키고 돈을 내보냈다. 그런 거니까 비용 처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익 처분으로 인했다. 잉여금 처분이니까 얘는 송금불산입 항목. 그 송금불산입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송금불산입 항목인데 회계 처리가 이익 처분으로 인했다라는 뜻은 얘가 비용 안 잡았다는 거예요. 비용 안 잡고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게 오고 대변에 현금 그런 식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요거는 과거에 예전에는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해가지고 성과 배분 상여금을 주면 뭐 사용인에 대한 것은 송금 산입하는 그런 규정이 종전에는 있었고요. 그게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하면은 전부 다 송금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송금이 아닌데 비용 계상했느냐? 비용 계상 안 했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를 처리한 겁니다. 이익 처분이라는 것이. 그러면 세무 조정은요? 없어요. 세법상으로도 송금이 될 게 없고 회계상으로도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세무 조정 없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기에 업무용 토지 재산세죠. 요거는 업무용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재산세는 당초에 송금이었죠. 정기에 송금이었고 요거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뭐 상관이 없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토지를 잡았으면 작년도에 토지 잡은 거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했겠죠. 자본적 지출로 토지 잡았으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했으니까 당초에 송금이 된 거는 동일해요. 송금이 된 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송금이 된 건 똑같은데 이게 환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항상 당초에 송금이면 환입되면 입금이에요. 회계 처리 비용 처리하든 토지를 잡든 상관없이 일단은 송금이 된 거야. 토지 잡았으면 송금 산입했겠지. 마이너스 유보하면서. 그래서 송금 산입했으면 송금이 된 거니 환입되면 입금. 입금인데 지금 수익 잡았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럼 이렇게 끝났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히는 순액은요. 세무조정 합계를 짓게 하시면 돼. 가산조정 130, 차감조정 마이너스 30, 또 요거 가산조정 300, 차감조정 150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해보시면 요게 25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을표 같은 경우에는요. 을표는 여기서 유보인 것만 갖고 오시면 돼. 유보인 거. 유보가 여기 유보 있고 요거 유보 있고 요거 유보 있죠. 그 순액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유보 130에서 요거 유보 마이너스죠. 30 빼고 또 요거 유보 있죠. 플러스 300 그렇게 하면 얘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기부금에 대한 CV는요. 절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보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얘는 기부금 세무 조정이네요. 기부금 세무 조정이고 각사소득을 구해봐라. 그렇게 나와 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익 요거 말고는 따로 조정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차가감 소득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다른 세무 조정이 없어가지고 차가감이 지금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가감 소득 금액이 1억 각사소득은 여기에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더하고 기부금 2월액을 송금 산입하는 거 빼고 그렇게 해서 각사소득을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해봐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인한테 지출한 장학금이 나오죠. 요거는 개인한테 지출한 장학금이니까 개인. 얘는 지정이 되는 거고요. 지. 그리고 천재지변 생긴 이재명 구호금품 법정이죠. 그 표시에 자사 제품으로 기부한 거래요. 장부가액은 700, 시가는 2,000.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로 평가하죠. 좋은 기부금, 법정하고 특수한 게 없는 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장부가. 장부가 700이니까 700 그대로 법정이 되는 거고요. 이건 따로 세무 조정은 없어요. 시가하고 장부가 차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은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현물 기부를 하게 되면 법정 기부금 요거 그냥 700으로 가는 거고 뭐 회계처리도 그냥 700으로 했네요. 그래서 따로 세무 조정이 없고요. 뭐 시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700으로 봐가지고 세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실 필요 없어. 손익 계정 차이예요. 뭐 비용 더 있고 수익 더 있고 이런 개념이라 가지고 현물 기부금 관련해서는 절대 세무 조정 없다라는 거. 그냥 요 금액이 얼마인지만 잘 산정하시면 돼. 700 법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요거 300. 요거는 또 학교죠.
학교의 용도를 지정해서 줬습니다.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이런 용도를 지정해서 학교 자체한테 주는 것은 얘는 법정이죠. 이거 구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이 2개고 지정이 1개고 이렇게 하면 집계를 한번 해보면 법정, 지정 해보면 지정이 2,000이 있고요. 2,000이 있고 법정이 지금 1,000이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요枠로 가시고 세무조정의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어차피 요枠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17기 발생한 결손금 그 후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 거 요거 10년 내 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빼야 되거든요. 요거 10년 내 거니까 쓸 수 있고요. 법정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 초과 금액 800 요거 2월 된 거죠. 2월 된 거. 요 2월 된 거 쓸 수 있습니다. 17기 거니까 2017년도 거죠. 2013년도 이후 거는 10년간 2월 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위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세무 조정 없다. 자, 이제 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기준소득은 외우셔야 돼요. 차가감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 더하고 하나를 뺀다. 그 하나 더하는 게 뭐냐면 기부금이야. 법정, 지정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 합쳐보면 3,000이죠. 3,000을 더하셔야 돼. 여기서 3,000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빼는 게 뭐죠? 하나 빼는 게 2월 결손금이에요. 8,500. 이렇게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라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요 금액이 4,50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4,500. 이게 기준소득이에요. 그럼 법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50%가 한도가 되는 거죠. 2,250. 자, 그런데 이제 세무조정의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정기로부터 2월 된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요. 얘부터 한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도 10을 할 때 그때 하나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정기로부터 2월 된 한도 초과액 800이 있구나. 얘부터 그냥 한도를 만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맞고 그대로 좀 갖고 가시되 여기서는 그냥 얘부터 그냥 한도를 채우면 되는 거야. 800을 한도 채우면요. 한도 채우면 그래도 한도 미달이 나오는 거죠. 1450 그렇게 한도 미달이 나올 거고요. 일단 800은 정기로부터 2월 된 한도 초과액이니까 한도 먼저 만나가지고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 처리한 게 아니니까. 정기로부터 2월 된 거니까 단기에 비용 처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세무조정 일단 송금 산입이 들어갈 겁니다. 세무조정은 여기 적어볼게요. 송금 산입 800 기타 요 세무조정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요거 2250을 800 채우면요. 채우면 1450이 남거든요. 그죠? 1450이 남으면 요거 이제 1000만 원 그게 한도를 만나면 돼요. 1000만 원하고 1450 비교하면 1000만 원이 더 적죠? 한도 내요. 한도 초과하는 게 하나도 없죠? 한도 초과하는 게 없으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지금 한도 미달이잖아요. 1000만 원하고 1450이에요. 요 800 채웠으니까. 그러면 한도 미달, 최종적으로 한도 미달이 450이거든요. 그럼 세무조정이 없는 거야. 이 1000만 원이 전액 송금을 인정받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1800이니까 두 개 다 합치면 1800이니까 결과적으로 한도 내에서 다 송금 인정받는 거죠. 1000만 원은 비용 처리했고 그냥 송금 인정받으니까 따로 세무조정 없어요. 한도 초과액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지정기부금 한도는요. 요거 4,500 기준소득에서요. 여기서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액을 빼셔야 돼요. 일단 정기로부터 2월 된 한도 초과액 송금 산입한 거 8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요거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받은 겁니다. 한도 초과액이 없었죠? 1000만 원 또 송금 인정받았죠? 이렇게 여기에 10%예요. 이렇게 10% 하면 한도가 나오는 거죠. 지정기부금 한도 그게 270만 원 나올 거고요. 27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도 초과액이 1730만 원 거기 나올 겁니다. 1730만 원 한도 초과액이니까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 하겠죠. 이렇게 세무조정할 거고 자 그거를 가감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각사소득을 구하시면 돼요. 송금 산입한 거 800 빼고요. 그리고 송금 무산입한 거 1730 더하고요. 그럼 차가감 1억 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게 1억 원 차가감에서 출발해서 더하고 빼면 각사소득이 1억 930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준소득을 구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기준소득은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 하나 더하는 게 기부금 더하고 하나 빼는 게 2월 결손금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소득이 나왔으면 법정은 요거의 50%가 한도입니다. 50%, 2250이죠? 근데 정기로부터 이월된 게 문제 자료에 주어지면 얘부터 한도를 만나는 거예요. 2250. 한도 채우고 나서는 1450이 남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1450 안에 있으니까 얘도 송금 다 인정받고 세무조정 없죠. 정기로부터 이월된 건 무조건 송금 산입하시고요. 그럼 지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4,500에서 법정기분 송금 인정받은 거, 송금 산입한 거 800 빼고요. 또 송금 인정받은 거, 요거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받았죠? 단기 비용 처리한 거.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빼가지고 10% 때려서 한도 구하시고요. 한도 초과액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요게 기부금에 대한 문제고요. 기존대로 그냥 푸셔도 사실은 각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가지고 개정된 왁구로 푸셔도 되고 기존대로 푸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부터는. 정기로부터 이월된 게 먼저 한도를 만나는 거죠. 자, 이제 12번 풀어보죠.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개별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개별 주식의 가액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 뭐 최소화 이런 말도 좀 들어가 있죠. 자, 요거 한번 구해보죠. 일단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 1000만 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가 나왔죠. 1200에 매입했습니다. 시가보다 고가 매입. 근데 특수관계인 외의자면 제일 먼저 산정하셔야 될 게 정상가액. 정상가액부터 산정하셔야 되겠고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죠. 1300이에요. 근데 1300 범위 안이죠. 지금 시가하고 정상가 범위 안에서 산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1200에 매입한 거니까 그럼 1200 그대로 가는 거죠. 1200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돈 나간 게 1200인데 1300이 세법상의 취득가액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1200이 취득가예요. 세법상으로도. 돈 나간 게 1300이 아니잖아요. 1200 나갔으면 정상가 범위 안에서 고가 매입했으니 1200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12월 말에 막 2500으로 평가했대요. 자, 평가이익은 이미 평가증, 얘는 미실현된 거죠. 평가이익은 입금이 아닌 거니까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입금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법상의 취득 원가는요, 1200이 되겠죠. 세법상으로는 1200 이렇게 집계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400만 원짜리 주식을 매입을 하고요. 시가.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산을 했대요. 4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게 400으로 잡혀있네요. 그럼 요 매입가로 그대로 잡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25일 날 이익준비금 일부를 자본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300주를 수령한 후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이익준비금 입금 항목 이걸 자본 전입해가지고 공짜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 주식 수만 늘리고 별도 회계 처리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기업회의 기준에서는 주식 수만 늘리는 거니까. 근데 세법상으로는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해서 무상주 받으면요. 그때는 얘 같은 경우에 입금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러면서 주식의 취득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입금으로 과세가 되면 주식의 취득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로 구성이 되느냐면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에요. 법정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면 무상주예요. 주식 배당 아니에요.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임의적립금. 여기 똑같은 거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그걸 재원으로 했을 때 주식 배당이라고 부르고요. 걔는 발행가액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무상주예요. 법정 적립금 또는 자본잉여금. 이걸 재원으로 했을 때는 무상주라고 부르고요. 주식 배당이라고 안 불러요. 얘는 무조건 액면가가 되는 겁니다. 액면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발행가 필요 없어요.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이에요. 그걸 재원으로 했을 때 주식 배당이고 발행가로 평가하죠. 주식 배당 아니라는 거. 법정 적립금은 주식 배당이 아니고 무상주고 액면가로. 그 3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요. 1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 원래 처음에 취득한 거에다가 공짜 주식 받은 거 얼마짜리? 15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이 주식이 550만 원이 돼야 돼요. 요거 150만 원 우리가 세무조정하죠. 회사는 회계 처리 안 했는데 세법상으로 의제 배당이 150 있는 거야. 무상주 공짜로 받은 거. 그러면 입금 산입하고 유보하잖아요. 유보하면은 결과적으로 150만 원이 더 있죠.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5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주식이 사실은 강건이죠. C 주식이 강건인 이유가 요거 지금 120만 원에 주식 매입하고 보니까 중간에 이 발행 법인이 파산했다는 거야. 파산하면은 감액 사유는 맞잖아요. 감액 사유, 주식 감액 사유예요.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 주식의 시가가 500원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 감액 사유인데 500원으로 떨어졌네. 그럼 비만가액 1000원. 파천 해가지고 1000원 남겨둬야지 하면서 1000원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는 순간 틀려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파산은 결산 조정 사항이죠. 결산 조정 사항인데 회사가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느냐? 안 했거든요. 여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도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재무상태표상에 장부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120이에요. 120으로 잡았다는 것은 평가 손실을 인식을 안 했다는 뜻이죠. 500원이 아니라 지금 12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가 평가 손실을 안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평가 손실 잡으면 그거 송금을 인정해 줄게. 그런 컨셉이지만 지금 평가 손실을 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으로 취득가액은 얼마냐? 120만 원 그대로 간다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1000원 아니고요. 120만 원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걸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요 C 주식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요거 결산 조정 사항의 의미 그런 것도 제대로 잘 아셔야 되겠고 문제를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C 주식만 주의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2번은 이제 13번 풀어보죠. 13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지금 감가상각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유보 잔액을 물어봤어요. 감가상각 자료가 주어지고 19기, 20기 감가상각 자료가 주어지고 유보 잔액, 기말 유보 잔액이니까 이것도 19기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정기로부터 2월 되는 유보가 얼마인지 기초 유보에서 시작해가지고 단기 중에 또 유보 가감되는 거 감안해서 기말, 단기 말 유보를 구해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9기 세무조정도 하셔야 되고요. 20기 세무조정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건물을 2019년 4월 2일 날 시가인 10억 원에 매입을 하고요.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을 했고 동 건물은 매입일부터 사업에 사용했다. 19기 세무조정부터 할 거예요. BTD 요걸 할 거고요. 동 건물의 취득세 100만 원 지출하고 세금과 공가 이런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취득세는요, 소액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없어요. 수선비가 아니거든요. 수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선비는 뭐 소액 수선비 해가지고 600만원 기준 이런 걸 적용하죠. 전재순의 5%, 전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순액, 장부가. 요거 신규 취득자산은 뭐 600만원 이런 기준 적용하는데, 신규는 전재순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 취득세는 수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인지 아닌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요. 바로 비용 처리하면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네. 그러면 주식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비용 처리한 거니까 얘는 감가상각비로 봐야 돼요. 19기 감가상각비가 여기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19기, 20기 전부 다 1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잡았거든요. 장부상으로는 1억이지만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보는 주식상각 의제가 더 있죠. 100만 원. 그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20기 뭐 자본적 지출액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감가상각 방법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건물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 상각률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 1억 10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고 이제 상각 범위액을 구합니다. 상각 범위액은요. 일단 건물이니까 건물은 취득가 베이스로 가죠. 취득가는 일단 처음에 취득하기를 10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0억 원. 그런데 이거는 장부상의 취득가고요. 우리 세법상으로는 또 자산이 되었다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있죠. 자산이 되었다가 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세법상의 취득가죠. 이 주식상각 의제에 이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세법상의 취득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각률을 적용하시고 0.1이죠. 정액법. 그 다음에 19기에 처음 취득한 거예요. 4월 2일부터 취득해가지고 매입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월할 계산. 처음 취득하는 연도에는 항상 월할 계산 주의하셔야 돼요. 12분의 9개월 그거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나올 겁니다. 상각 범위액은요. 7,500, 75,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나오죠. 2,592만 5천원. 그럼 요거 송금 불산입 유보할 겁니다. 이 유보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20기 초 유보가 되는 거예요. 20기 초 유보. 20기 초 유보가 25, 925 이게 될 거고 20기 중에 유보 추인액이라든지 유보 발생액을 가감해서
20기 말 유보를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또 20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0기. 자, BTD 요걸 할 거고요. 요 장부상으로 감가상각비 1억 원 잡혀 있어요. 그거는 똑같고요. 20기에도 1억 원.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자료가 20기의 자본적 지출액,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은 아니고 4,80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수선비로 계상을 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액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제 수선비니까. 수선비는 소액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겠죠. 일단 600만 원 넘어가네요. 600만 원 미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재순의 5%에 미달하는가? 그거 따져보셔야 돼요. 전재순. 전재순은 정기말. 전재순은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 장부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 지금 장부상의 취득가는 10억 원이고 장부상의 감누는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재무상태표상으로 장부가를 따지는 거니까 1억 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작년도의 감가상각비. 그죠? 그러면 9억 원이 되고요. 9억 원에 5% 미달하는지 이제 봐야 돼요. 이게 4,500이죠. 4,500. 이게 4,500이면 4,500이 지금 미달하지 않죠. 4,800. 4,800은 4,500이 미달하지 않으니까 소액이 아니에요. 소액이 아니면 직상각 의제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얘도 자산이 되었다가 상각한 것으로 보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부상의 감가상각비는 1억 원이고 세법상 또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 4,800 있죠. 요까지 더해 주시고 그러면 1억 4,800이 결과적으로 세법상의 요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 그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각 범위액을 구하는데 상각 범위액은요. 얘는 건물이에요. 정액법 취득가 베이스로 가죠. 세법상의 취득가를 구하셔야 돼요. 세법상의 취득가는 장부상의 취득가 10억 원이고요. 여기에 뭘 더하냐면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을 더하셔야 돼요. 누계액. 그죠? 누계액을 더해야지만 세법상의 취득가가 되죠. 누계액. 정기에 직상각 의제가 100만 원 있었고요. 또 단기에 직상각 의제가 4,800이 더 있잖아요. 요거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 정기부터 있던 자산이니까 3년도 또 1년짜리 그래서 상각률 0.1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월할 상각은 생략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1억 49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상각 부인액이 나오네요. 4,310만 원. 요 송금 부산 유보할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유보 잔액이죠. 기초 유보가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더 생겼네요. 4,310만 원. 요거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기말 유보가 나올 겁니다. 자, 기말 유보는 얼마가 나오냐면 6,902만 5천 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6,902만 5천 원. 요게 답이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은 이런 식으로 유보 잔액을 묻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두 개 연도 전체 세무조정을 다 하셔야지만 답이 도출이 되는 거니까요.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세법상 취득가 요거 베이스로 상각률 적용한다. 처음에 취득하는 연도에는 월화계산 그거 잊지 말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요 취득가 같은 경우에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을 더하셔야 돼요. 누계액 정기 거도 더하고요. 단기 거도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정기에는 취득세, 수선비가 아니니까 금액 제한 없이 무조건 즉시상각 의제 원칙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게 5%에 미달하는지 600만 원 미달하는지 그거 따져보셔야 돼. 맥스로 미달하면 돼요. 맥스로 600만 원과 전재순의 5%둘 중에 큰 거에 미달하게 되면 그럼 소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큰 거가 이 5%였는데 5%에 미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제 원칙이 적용된 케이스죠. 이제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요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고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 3년도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을 물어봤죠. 순영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세무조정을 가감조정해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순영향이니까. 자, 지금 이제 보면요. 대손금 세무조정 이거를 좀 잘 하셔야지만 대손충당금 한도를 잘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세무조정. 그렇게 해야지만 대손충당금 한도를 잘 구해서 세무조정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상에 단기 말 채권 잔액이 나오죠. 10억 원. 이 중에는 2020년도 5월 30일 날 소매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 4,500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지금 장부상에 재무상태표상에 채권으로 남겨뒀다는 것은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장부상에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이거 안 떨었다는 거죠. 근데 소매시효 완성은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니까 이거를 신고조정으로 떨어줘야 돼요. 4,500만 원. 이거는 송금 산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4,500 송금 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신고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기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내역이 나오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쪽 자료에 좀 다 있죠. 단기 상계액 800만 원인데 요거는 꽃표시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 자, 부도 6개월의 경우에 외상 매출금은요,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대손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요. 내가 중소기업 아니면 대손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문에 보면 내가 주 A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손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부도 6개월 외상 매출금. 이 소매시효 완성 외상 매출금은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대손 사유 맞아요. 근데 부도 6개월 얘기하는 거야. 부도 6개월 외상 매출금은 꼭 체크.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인지 체크하시고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대손 사유가 아닌데 지금 떨었죠.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 그럼 송금 불산입 하셔야 돼요. 송금 불산입 요 채권 그냥 채권이라고 할게요. 800 유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상각 채권 추심. 이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늘어났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늘어났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 대손 부인된 채권. 19기 정기에 대손 부인된 채권. 정기에 송금 불산입 되었다는 거죠. 정기에 송금 불산입된 그 채권이 단기 회수가 된 거예요. 회수가 되면 돈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대손 충당금 늘리면서 회계 처리를 하죠. 근데 우리는 총액법이니까 대손 충당금 늘리면 수익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죠? 수익. 수익을 잡았는데 이게 입금이냐 아니냐는 당초에 송금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송금이었으면 환입되면 입금이죠. 당초에 송금이 아니면 환입되면 입금이 아니죠. 얘는 당초에 19기 대손 부인된 채권이에요. 당초에 송금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환입되면 입금이 아닌 거죠. 지금 수익 잡혀 있는 거니까 입금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 요 회수 사건은 따로 체크를 하고 입금 불산입 하고요. 채권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해주셔야 돼요. 당초에 송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기 을표상의 기말 잔액이 나와 있죠. 요게 300만 원. 방금 우리 세무조정한 거예요. 6월 20일에 해수되었음. 그래서 당초에 얘가 작년도에 송금 불산입인데 지금 해수됐으면 입금 불산입 그렇게 조정해줬죠. 당초에 송금 불산입 유보를 했을 거니까 걔 같은 경우에 을표에 지금 유보로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송금 불산입 했으니까 요게 그 해수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이번에 추인한 거죠. 이렇게 입금 불산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와 있네요. 이거 세무조정 해야겠죠. 정기예요. 정기 을표상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럼 정기말 대손 충당금 요거는 무조건 총액법이니까 송금 산입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송금 산입, 대손 충당금 18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대손 충당금 그런 세무조정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20기 대손 실적률이 0.8%래요. 단기 대손 실적률이 나왔네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0.8%면 1%하고 둘 중에 큰 비율. 우리는 1%로 적용하면 돼요. 1%.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1%. 모든 세무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단기 말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한도 15인을 해야 돼요. 한도 15인.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2,200으로 나와 있죠. 이걸 B금액에 넣고요. 그 다음 세부상의 한도는 1 곱하기 2예요. 단기 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하죠. 대손율은 이미 나왔어요. 문제에서 제시가 되기를 대손 실적률이 0.8%니까 맥스로 하면 1%죠. 요게 주어졌습니다. 요게 1%. 그럼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한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재무상태표상에 재무상태표 장부상에 단기말 채권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단기 말 유보를 가감해가지고 세법상의 채권 금액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왔고죠.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1번 자료에 재무상태표상의 채권 잔액이 10억 원 주어져 있습니다. 10억 원. 여기서 출발하고요. 유보는 단기 말 유보예요. 단기 말 유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 유보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기초 유보에서 출발해서 단기 중에 채권에 대한 증가 감소한 유보를 가감 조정해서 기말 유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기말 유보. 기초 유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우리 다음 자료에 여기에 나와 있죠. 을표에. 이게 기초유보예요. 미수금, 채권에 대한 대손 부인액 300. 이게 기초유보죠. 기초유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만 잘 하시면 기말유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말유보.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 요거를 가감 조정하면 단기말 유보가 나오겠죠.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 4,500 마이너스 유보, 4,500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 800 플러스 유보 더 하시고 그리고 300 마이너스 유보죠. 이거 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면 3,700 그렇게 기말 유보가 나옵니다. 3,700 요거를 이제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기말 세법상의 설정 대상 채권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유보거든요. 자, 요거 마이너스 유보라 가지고 이거를 빼면요. 9억 6천만 원 여기 나오고요. 9억 6천만 원에 1% 하시면 96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963만 원. 요게 한도네요. 9억 6,300. 요게 9억 6,300이니까 맞아요. 9억 6,300이니까 9억 6,300 곱하기 1%하면 963만 원. 그러면 1,237만 원. 요게 한도 초과액이 될 거고 요것만 세무 조정해 주시면 돼. 송금 부이사님 단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1,237만 원 플러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사소득에 미친 순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이 세무 조정을 다 정확하게 한 다음에 가감 조정을 하셔야 돼. 요거 빼고 이거 더하고 이거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 가감 조정하면 답이 나와요.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가감 조정하면 끝나는 거고요. 요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세무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말 유보가 필요하거든요. 기말 유보. 기말 유보는 기초 유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채권에 대한 유보를 가감 조정하셔야 돼. 기초 유보 300이었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유보는 빼고 플러스 유보는 더하고 마이너스 유보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기말 유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대손금 세무 조정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기말 유보를 구하시면 장부상의 채권 금액에다가 요 유보 기말 유보를 가감해서 세법상 채권 금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손율을 적용하시면 대손 충당금 한도가 나오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대손금 세무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요 17번 문제는 최저한세의 문제입니다.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뭐 세무사 시험 1차 범위는 아니니까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긴 하고 2차 범위이긴 해요. 세무사 2차 범위. 회계사는 1차 범위니까 갖고 가셔야 되겠고 이 최저한세도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아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식기 차가감 납부할 법인세 요걸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각사소득이 나오죠. 각사소득에서 이비소를 빼가지고 일단 과표를 구하고 산출세액부터는 일단 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비소를 빼야 되는데 2월 결성금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2월 결성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18기에 9천만 원 발생했고요. 그 중에서 500만 원은 2019년도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이 됐다고 했으니까 500만 원은 소멸한 거죠. 충당 입금 무산입 했을 거니까. 요거 충당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8,500이 남는 거고요. 8,500을 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가 왜 문제가 있냐면 각사소득이 지금 1억 원이거든요. 2월 결성금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결성금 말고는 따로 없거든요. 요거를 8,500 빼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얘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2월 결성금은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힌트가 될 만한 문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화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회생계획, 기업 개선 계획, 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에 있지 않다. 이 말은 100% 한도를 주는 그 법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사소득의 100%를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로 주는 그 법인이 아니니까 알아서 한도 잘 계산해라. 그런 식으로 힌트를 좀 준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60%를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2월 결손금은 지금 8,500이긴 한데 8,500을 다 빼는 순간 틀릴 수가 있어요. 8,500. 요 각사소득의 60%인 6천만 원. 요게 한도가 돼가지고 지금 한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 요거를 빼주셔야 돼. 그럼 과표가 나오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는 없는 문제였어요. 과표. 여기에 법인세 세율. 법인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산출세액은 법인세 세율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0%니까 지금 2억이 안 되죠? 그럼 10% 적용하면 4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최저한세 문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각종 세액공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인력비 세액공제 이런 여러 가지 조특법상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아니죠. 중소기업이 아니면 얘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든요.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위에서 빼는 거 감면 후 세액을 구할 때 요걸 빼고 계산하고 최저한세하고 비교를 또 해야 돼요. 그 맥스로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 가지고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요. 요 밑에서 빼는 거거든요. 밑에서 뺀다는 것이 최저한세 적용 배제예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리고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경정시세액공제 있죠. 그 세 가지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얘는 밑에서 뺀다. 그러니까 맥스로 최저한세하고 감면후 세액 비교해서 큰 걸로 한 다음에 요 밑에서 빼는 세액공제는 빼주셔야 돼요. 위에서 빼는 거, 아래에서 빼는 거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 얘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위라고 할게요. 위에서 빼는 거고요. 얘는 아래에서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밑에서. 나중에 최저한세 적용 후에 빼주는 겁니다. 무조건 빼주는 거. 중간연합세액이 또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추진세액은 없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과표 100억 이하 부분에 적용하는 최저한 세율도 딱 주어져 있죠. 그렇게 법인세 체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일단 감면 후 세액을 구하셔야 되는데 감면 후 세액은요. 자, 최저한세 적용 세액 공제인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을 일단 빼셔야 돼. 얘를 빼면 감면 후 세액이 나오는 거죠. 외국납부 세액공제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납부 말고.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거를 빼면요. 그럼 350만 원이 감면 후 세액이에요. 감면 후 세액. 요거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것이 최저한세액이죠. 최저한세액은 지금 과표 단계에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과표 단계에서는. 그래서 요 과표가 그대로 오는 거고요. 이 과표 단계에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없으니까 과표 그대로 들고 오고 여기에 세율 적용하는데 이 세율과 달라요. 실제로는. 이 세율은 법인세율. 정상적인 법인세율이고 요 세율은 최저한세율이죠. 최저한세율은 우리 문제 자료에서 주어지긴 했지만 외우는 게 좋아요. 중소기업은 7%예요. 중소기업은 7%.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면 원래 3단계거든요. 3단계 초과 누진. 그런 구조인데 그냥 100억 이하는 10%예요. 100억 이하로만 나오니까 그냥 10%만 외우시면 돼요. 100억 이하로. 지금 과표가 100억 이하잖아요. 100억 이하는 10%. 중소기업은 7%. 이걸 외우시면 돼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0%로 갖고 가시면 돼요. 10% 때리면 이게 400만 원 나오겠죠. 이게 최저한세예요. 최저한세. 그러면 맥스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맥스로. 둘 중에 큰 건 최저한세잖아요. 그럼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 이거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못 받는 거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돼가지고 이거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맥스가 40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큰 거 400. 이제 밑에서 빼는 거.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밑에서 빼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셔야 돼. 외국납부 세액공제 여기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감납부세액을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중간연합세액은 기납부세액이잖아요. 이걸 빼셔야 돼. 여기까지 하면 총부담세액인데 총부담세액에서 또 기납부세액 중간연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빼주셔야 되죠. 요거 중간연합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빼주시면
그러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냐면 355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빼는지 아래에서 빼는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요. 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얘도 아래에서 빼는 거예요. 아래에서 세액공제를 무조건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얘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감면후 세액을 구할 때 얘를 위에서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죠. 위에서 적용해 준다. 요거랑 최저한세를 비교해서 맥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얘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 재손실세액공제, 경정시세액공제. 걔는 아래에서 무조건 뺍니다. 최저한세 적용 후에 무조건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깎아줄게. 무조건 깎아줄게. 이게 아래에서 빼는 세액공제예요. 위에서 빼는 거, 아래에서 빼는 거. 그걸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총 부담세액이 나오면 기납부세액까지 빼가지고 차감 납부할 세액까지 그렇게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최저한세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자 17번 풀어봤고 이제 20번. 20번은 소득세 문제네요. 우리 법인세 다 풀었으니까요. 법인세 다 풀면 조금 쉬어야 되죠. 그죠? 자, 법인세 다 풀었으니까 한 10분만 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